국토전략TV 2022년 국제민주주의 지수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그 다음이 한국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통계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에 따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4개 단계로 분류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만 완전한 민주주의로 정의된 상황으로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매우 어두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같은 선진 경제 시스템에서도 민주주의의 결함이 있는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몽골에서부터 중앙아시아 티베트 고원에 이르는 소위 과거 몽골 제국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몽골 제국은 쿠릴타이 회의라는 대칸 선출 등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각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일종의 의회 제도와 흡사한 부분적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기구가 운영됐었던 역사가 있어 다른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이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는 나라들일까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탑5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과거 몽골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며 또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갖는 지역, 또 한국어가 널리 통용되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민주주의 제도가 빠르게 안착된다면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위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5위, 카자흐스탄 3.08점, 인구 1900만 명.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 카자흐스탄은 2022년 기준 세계 민주주의 지수 3.08점으로 분류상 권위주의 체제의 비민주주의 체제로 세계 랭킹 127위에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9년 2.94점에서 0.14점 오른 것으로 어느 정도 나아진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상당히 신경 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 있어서도 신경 쓰는 모습을 특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상원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발언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00만 명,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적은 인구가 아니고 국토의 면적도 세계 9위 수준으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국식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호주와 같은 인구는 적지만 땅덩어리가 커서 자원과 민주주의 선진 행정 시스템으로 초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의 면적이 넓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터키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다소 이슬람 근본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한 권위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될지 아니면 이웃한 몽골이나 먼 한국 같은 나라와 같이 서구적 민주주의 체제 하에 국가가 발전하게 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으로의 노동자 파견이 1990년대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이며 일부 투르크 언어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한국어와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 언어적 배경은 카자흐스탄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이웃한 몽골이나 노동자 파견이 많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의 개혁, 행정 사회제도의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내고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급속한 선진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 만큼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에 안착하지는 많은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키르기스스탄 3.62점, 인구 670만 명. 키르기스스탄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기준 3.62점으로 나타나 세계 랭킹 116위의 권위주의 체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 카자흐스탄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다행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인구당 세종학당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670만 명,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5개씩이나 세종학당이 있어 한국어에 대한 열기,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기대감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6차례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여러 해를 집권하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상당히 민주성을 띈 부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심지어 2014년까지 미 공군기지가 있었던 나라였을 정도로 친서구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친러시아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군 기지가 철수되는 지경에 이르른 이후로 민주주의 지수가 5.33점에서 3.62점까지 추락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일부 이전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민주주의적 부분에서의 개선, 사회적인 분위기의 친서구주의화,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룩한다면 인구가 적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성상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풍부한 산악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호수인 이시쿨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동방의 스위스와 같은 우수한 관광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업과 서비스업 등의 산업만으로도 인구가 적은 특성상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위, 네팔 4.49점, 인구 3,003만 명. 네팔은 지금까지 거론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3,003만 명 수준이지만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내륙 산악 국가인데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친서방 국가이므로 괜찮다 쳐도 중국이라는 강한 패권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1대1로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네팔의 의회 민주주의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네팔에는 친중 마오이즘 정당이 있고 상당한 유력 정치 세력으로서 네팔이 친중국 성향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네팔에서 이 친중 성향의 정당의 위세가 꺾이고 친서방화의 분위기가 다시금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대1로로 중국에 잠식될 위기에 네팔이 의회제도의 힘에 의해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팔에서 유력한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파한 네팔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고소득을 누릴 뿐 아니라 한국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 또 선진 행정 시스템, 또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경험하면서 네팔의 새로운 사회 세력, 정치 세력으로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네팔의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막대한 자본을 네팔에 보내고 있고 그들은 네팔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팔의 근본적인 사회적인 개혁에 가장 큰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로서 네팔의 변화에 가장 큰 주역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네팔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2위, 부탄 5.54점, 인구 77.7만 명. 부탄은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에서 5.54점으로 점수가 매년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된 체제의 분류로 권위주의 체제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도 아닌 애매한 지수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부탄은 인구적인 규모, 국가적인 매력도 또 번듯한 정치제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사회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팔과 마찬가지로 인중국경 사이에 끼인 산악국가이지만 인구의 규모가 77만 명, 우리나라 부천시 인구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인구 규모로 국가적인 안정적인 소득만 확보된다면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증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뿐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나라는 뿌리 깊은 왕실 제도가 있는 나라이며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젊은 왕세자 부부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부탄을 개방화하려 하고 있고 입헌군 주제 방식의 민주주의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탄 왕실에서는 적극적인 해외 유학을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온라인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에 의하면 수해 동안 부탄에서 제1위 임기 학습 외국어가 한국어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부탄의 언어인 종카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어 몇 개만 알면 비교적 쉽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종카어의 알파벳은 한국어와 비슷한 카차자, 타다나, 파바마와 아야, 라사하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비슷하고 또 언어의 높임말이 있는 점, 일부 단어가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부탄에서 한국어 배우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부탄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있는데 서구적인 민주주의 제도, 또 선진화된 사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 유학이 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 유학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부탄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하여 부탄이 서구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나라이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계 여행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나라이며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부탄의 매력은 장기적으로도 한국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위, 몽골 6.35점, 인구 334.8만 명.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6.35점으로 2022년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결함은 어느 정도 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나라로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같은 등급으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서구적 민주주의 제도를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점수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큰 나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 있는 나라라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의 정치, 사회에 관여하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과 한국 노동시장의 관계는 매우 몽골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몽골의 20대 젊은이들 상당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과로 한국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몽골인 젊은이들의 근로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돈을 벌어 몽골에 송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시절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이후엔 몽골로 돌아가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몽골 상류층들입니다. 몽골의 일부 정치인들, 사회 상류층들은 아예 한국의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한국과 몽골의 삶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정치적 망명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로 한국 몽골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야에서 우호관계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나라를 아예 하나로 합치자라는 다소 과장된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것은 양국 사이의 국민 감정을 다소 훼손시킬 수 있는 과장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식의 국가 간 연합관계, 나토식의 안보연합관계, 유럽의 쉥겐 조약을 모델로 한 국경이 없는 우호, 우방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편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 완전한 민주주의화를 이룩하고 또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 자본시장을 이끌어낸다면 인구가 적은 특성상 빠른 속도로 국가의 1인당 GDP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일대 및 히말라야 산간지방 국가들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 리콴유 총리는 아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다고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놓아 세계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제도의 실천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들의 다수가 한국의 젊은 노동력을 파견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 나라들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아시아의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